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민지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의 현 상황과 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 그리고 올해 연말 개소될 공단 맞춤 보조공학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웨비나 영상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 공개되며 올해 연말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계속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정민혜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연구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시작에 앞서 현재 공단의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연간 10,000점 이상의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상용, 차량, 맞춤기기 전부 합해서 88개 업체에서 42개 품목, 359 종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보조공학기기 수요에 맞추고 맞춤형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에는 맞춤 보조공학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님,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실장님, 각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아 센터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입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법 제13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국립자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16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중앙지역 간 서비스 전달체계 허브 역할 및 보조기기 사례 및 품질 관리 사업을 통한 보조기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사례 관리 사업에서는 각종 보조기기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 도구 연구나 전문 자료집 개발 등을 포함한 보조기기 정책 연구, 그리고 국립재활원 내에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및 이를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가상현실 체험장, 그리고 앱을 통한 보조기기 검색 앱 등을 운영하여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전국 16개 지역센터의 운영 지원 및 보조기기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사업에서는 보조기기의 분류 판별 및 품질 연구, 표준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보조기기 생산업체의 육성 개발 지원, 보조기기 사전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실장님 기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재활공학센터 권성진입니다. 저희 센터는 2004년도에 처음 개설을 했고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조기기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으로 주로 이제 이제 김동아 센터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센터가 13조에 의해서 근거된 업무를 한다면 저희는 14조에 근거한 지역 보조기기 센터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보조기기에 대한 서비스, 그래서 직접 장애인분들의 상담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파악하고 그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해드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상용화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조 제작을 통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사용하고 계시는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수렴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현장 기반의 연구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D 프린트를 활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던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 이제 보조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중앙센터와 협력해서 좀 선도적인 그런 보조공학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관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별 신체 특성, 작업 환경에 맞는 맞춤형 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를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수 교수님부터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공학 하게 되면은 장애인한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최적의 이동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지난 수년 동안에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지만은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나 법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춤 전문의 보조공학은 아직도 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국내의 어떤 자동차 발전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적성에 대한 보조공학은 아직도 좀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 각국 부처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 측면도 좀 안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또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이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 등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수단이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맞는 보조공학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 총괄적인 측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연계, 지원 방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조공학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많이 발전한 상황이고 유수의 뭐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런 업체와 공단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마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처가 한 6, 7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립재활원이라든지 또 이 고용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기관 이외에는 나머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이 부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아직 연계도 안 돼 있다는 거고 인식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어떤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좀 샘플이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이 소비자들한테, 특히 이제 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델별로 좀 시범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범 모델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또 그러면서도 선진 사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는 모델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이동권에서 일반 대중교통수단은 분명 한계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보조공학의 가장 키워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을 장애 정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자가용에 대한 보조공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범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필수 교수님께서 자동차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민혜 교수님께서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춤형 보조기기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16년에서부터 20년까지의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 보조기 서비스를 받은 분하고 그냥 상용화 기기 서비스를 받은 분을 이렇게 통계를 비교했었더니요. 역시 맞춤 서비스를 받으신 장애인분들이 근로기간이 길었어요. 유의하게 길었고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맞춤 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보조공학 센터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도 맞춤 기기는 18년 기준으로 한 7%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맞춤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극히 적다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맞춤 보조기기 센터가 생겨서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된다면 우리 근로장애인들이 보다 고용이 쉽고 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맞춤 보조광학기기를 지원받은 근로자가 상용 보조광학기기 지원받은 근로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근로의 연속성이 더 길다고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맞춤 보조광학기기의 지원 비율이 한 7%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예, 말씀해 이제 이 주실 수 보조공학센터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에 정부의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보조공학센터가 고용지원부의 소속으로 되면서 더 축소가 되면서 이 서비스가 맞춤형보다는 상용화 기기 지원 쪽으로 좀 전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보면 좀 퇴보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올해 말에 이런 보조공학센터가 맞춤 보조공학센터가 다시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 잘 들어서 맞춤 보조광학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맞춤형 보조광학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고 계시는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 보조기기 서비스에 있어서 사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예를 들으면 제가 신발을 살 때 발의 길이에 비해서 볼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일반 신발을 사면 좀 크거나 아니면 볼이 너무 꽉 끼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늘어날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맞춤형 신발을 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맞춤형 신발이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기성화를 좀 큰 거를 신고 다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보조기기들이 비록 기성품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작은 차이 때문에 불편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사용하시지 못하거나 사용하는 중간에 다른 부작용, 뭐 피부가 까진다라든지 관절이 더 아파진다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용을 자꾸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춤형 보조기기를 만드는 것은 그 보조기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동작이나 또는 근로 현장에서의 어떤 활동성,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이제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동안 저희 중앙센터에서도 보면 항상 저희가 전시관을 통해서 나와 있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지만 결국 본인의 몸에 더 직접 닿는 제품일수록 맞춤형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전동 휠체어를 위한 키보드라든지 키보드가 나와 있는 제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양이 조금 두껍다, 조금 길이가 길다, 그리고 약간 앞쪽에 위치하게 하느냐, 약간 뒤쪽에 위치하게 하느냐 이런 작은 차이 가지고도 기능의 편리성이나 기능의 확대가 더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조이스틱 팁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마우스로 조절을 하시는 경우에 이 마우스 부분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입안에서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때로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과 협업을 해서 입에 본을 떠서 입안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터가 나와서 저희도 작지만 3D 프린터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하여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식사 보조기기 뭐 또는 전동 휠체어 발판 뭐 작은 여러 가지 척수 장애인들이 멜라톤을 하기 위해서 집게가 필요하신데 집게를 잡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서 정말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보조기기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보조기기들이 본인의 장애 특성, 그리고 신체의 특성, 그리고 하고자 하는 활동의 특성, 또 활동을 하는 환경의 특성이 고루고루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정말 맞춤형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이런 시장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생활 비유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권성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같은 유형의 장애 유형일지라도
장애인 개개인분이 가지고 있는 잔존 기능들은 다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인 어떤 그 기능으로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상용화된 기기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그 한계로 인해서 또 원하는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또 뭐 작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조기기에 대한 모든 조건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 그리고 잔존 기능을 고려한 맞춤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보조기구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긴 있지만, 실제로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어떤 한계, 결국은 재원의 한계 또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원활하게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용공단에서 맞춤 보조기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이제 직업 영역에서는 또 원활한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아울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이제 보조기 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도 또 비슷한 어떤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절대적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 지원센터에서는 실제로 뭐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서 맞춤형 기기를 제작하는 걸로 사실 알고 있는데,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D 프린터기를 활용해서 굉장히 저희도 이전에는 직접 이렇게 그 수공업 형태로 이제 깎고 만들었던 이런 형태의 작업에서 지금은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제 그 사용하시는 장애인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3D 프린터기 활용해서는 이제 그 직접 손에 쥐거나 또는 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보조기구 중심으로 저희가 디자인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식사용 보조기구라든지 아니면 전동 휠체어 조이스틱과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지품을 좀 더 쉽게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부가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개인 맞춤으로 이제 설계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새로운 보조광학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자체 연구 후에 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보조공학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그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립재활원에 저희 재활연구소가 같이 있습니다. 재활연구소에서 보조기기 파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보조기기 파트의 연구를 통하여서 각종 여러 가지 편의성 있는 보조기기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작은 손잡이 부분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드느냐, 전동 휠체어의 컨트롤 박스 부분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드느냐, 뭐 집게를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양손으로 잡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컵 홀더 같은 경우에 휠체어에 어떻게 부착하는 컵 홀더를 만들 것이냐가 있고, 아주 예전에는 사지마비 화가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젤이나 이러한 제품들을 지금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보조기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센터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저희는 현장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그 표현하시는 욕구에 기반한 보조기구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상용화된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형태의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개발의 연구 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레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맞춤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자세 보조 기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서 무겁고 또 가격이 비싼데 저희가 골판지 형태로 만들어서 또 지원해주는 이제 DIY 형태로 골판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맞춤형 이제 착석 보조기기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자나 상징으로 이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한 경험도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는 이제 아까 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3D 프린트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보조기기의 디자인도 개발하고 또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디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또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쉽게 이 설계되어 있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보조기구를 출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혹시 제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기기 제작은 여러 번 봤지만 혹시 골판지를 이용해서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골판지를 이용하면 혹시 저희 같은 성인들이 이용하기에 뭐 이게 부서진다거나 내려앉는다거나 그런 어려움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골판지는 재료적 특성이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대신에 내구성이 또 목재보다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골판지를 이용해서 만든 네 종의 보조기기를 개발했는데 대부분 대상은 아동들을 위한 의자, 착석 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치료용 벤치 또는 밸런스 보드, 그다음에 자식으로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식 의자 이렇게 4가지 종류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공단의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현재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원 결정까지는 전국 지역본부,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정민혜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단에서 다양한 품목과 기기를 서비스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맞춤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이제 장애인 분들의 기능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제 같은 장애군이라고 해도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기능이 좀 좋으신 분도 있고, 더 이제 많이 손상이 되신 분이, 그러니까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평가 없이 상용화된 기기 중심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 이제 제공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반납기기가 연간 한 1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특히 하이텍 기기, 그러니까 비용이 좀 비싼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기기들이 많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낭비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직무를 분석하고 또 장애인 근로자의 기능을 잘 분석해서 매칭할 수 있는 기기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 좀 현재 공단 서비스의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민혜 교수님께서는 2020년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허브 구축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맞춤 제작, 개발 연구, 총체적 수행